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만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여야 모두에서 고려 중인 정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를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의 100%를 모두 감면해주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소득 자산 기준 없이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공약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재원 같은 경우는 매년 3에서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달라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억 원을 금리 1%로 20년간 대출해주고 1명을 낳으면 이자 탕감, 2명을 낳으면 원금의 3분의 1 탕감, 이런 식으로 자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금을 탕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에 지난 대선 경선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을 공약한 후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말을 안 하던데 한 분 더 계세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헝가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볼게요. 지금도 진행 중인 정책입니다. 2019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면 하나로 봤을 때 약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5년 이내에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헝가리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아마 한국의 경우에는 약 1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혼인 건수 같은 경우는 2018년에 5만 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7만 2천 건으로 제법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보더라도 2018년에는 5.2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7.4로 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출산율이 늘어나야 됩니다. 출산율이 늘어났는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시죠. 헝가리 출산율은 2007년 1.2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9명으로 출산율이 올라서 좋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자, 2022년 1.52, 2023년 1.51, 2024년 1.38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도 7월에 시행했어요. 혼인은 분명히 증가했는데 출산율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파이낸스 타임즈가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의 호화 보조금, 왜 출산율을 못 올렸냐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챗GPT한테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원금은 중산층 이상에게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출산율을 발목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베이비 붐이 생긴 게 아니라 출산 시기만 앞당기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라고
파이낸스 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낸 공약을 챗GPT한테 제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틀려도 좋으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챗GPT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의뢰를 한 거고 챗GPT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결론, 효과 거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만 퍼주는 정책으로는 아이를 안 낳는다.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인 한국에서도 실패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결혼이 힘든 사람들은 1억을 대출해 준다고 해도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1억 대출해 준다고 아이를 낳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돈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 모를까? 1억 대출해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요. 어차피 결혼을 할 중산층 이상만 혜택 볼 가능성이 높아요. 헝가리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걸 쓰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차피 결혼할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고 오히려 힘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니까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결혼할 때 뭐 원룸이라든가 빌라 이런 데서 시작 안 하잖아요. 아파트 전세나 자가로 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금 자체가 지금 결혼할 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의 목표는 아이를 낳으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로는 집을 구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전세값이라든가 매매값에 자극을 줍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앞에는 보금자리론이 엄청나게 불렸고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하면 1억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저리로 해줄 거예요. 저리로 해줄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다 받을 겁니다. 다 받으면서 집을 구할 때 아마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매매가에 영향을 저는 분명히 줄 거고 파급력으로 본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보다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난한 사람일수록 주거 안정을 미치는 여고가 발생 우려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썩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자가 이걸 가지고 악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결혼해줘서 저리로 대출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애를 낳아줘서 이자 면제, 원금까지 탕감받으니까 내 결혼 자금 이걸로 퉁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혼하면서 도축할 거잖아요. 그때도 내가 애를 낳았으니까 이자 면제 그리고 원금 탕감 받았으니까 이것도 재산 분할에 넣자. 여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죠.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혜택 보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혜택 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애 낳아준다.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할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기사들, 댓글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보면 의외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하자. 꽤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매우 부작용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오히려 얻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잃는 손실이 더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대책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방향하고 문화를 바꿔야 돼요. 자, 방향 측면에서 본다면 2000년 이후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여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꼴찌,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위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죠. 터닝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나온 것도 왜 결혼 안 하냐. 남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여자는 네가 돈이 없어서 이래서 결혼을 못 한다고 답변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현실은 파이가 한정되어 있죠. 양질의 일자리는.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남자들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남녀 모두를 선택했고 오히려 불공정하게 뭐 군가산점 폐지라든가 여성 할당제라든가 여성 가산점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여자를 우대해 주면서 남자의 일자리를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남녀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치고받으니까 개판이 된 겁니다. 저는 여자한테 일자리를 빼앗자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자는 거죠. 남자의 희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남자 한참 머리 돌아갈 때 군대 갔다 오면 그게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바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여자들은 공부하잖아요.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 상향혼이 기본값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여자들이 상향혼이 기본값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한국 여자만큼 상향혼이 심한 나라가 없어요. 자, 불공정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 여자들이 한국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 실력으로 얻은 줄 알고 있어요. 물론 본인 실력으로 얻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아닌 분들마저도 눈이 높아지죠. 본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눈높이가 높아지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남자 수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비율상으로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매칭이 됐습니다. 지금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들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빼들어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 즉, 방향면에서.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한국의 결혼 문화는 한국 남자들한테 가혹하고 너무 불리합니다. 혜택은 거의 없고 의무와 부담은 과도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혼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하는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남자가 너무 불리하고 혼전 계약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 아이의 양육권 관련해서도 이자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할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아가거나 국제결혼 쪽으로 빠지겠다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챗GPT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챗GPT도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즉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냥 문화, 이 해결이 없이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한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을 쓰면 혼인 건수는 일시적으로 반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이를 안 낳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압축적으로 그냥 앞당긴 결과래요. 어차피 낳을 사람들이 낳은 거지 안 낳을 사람들이 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낳을 사람들이 낳을 정도 되려고 하면요. 엄청난 돈을 줘야 됩니다. 즉 아이를 키우고도 돈이 남을 정도. 아마 프랑스가 그 정도로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도와줄 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으로 그만큼 도와줄 수 있냐? 그만큼 못 도와줘요. 그만큼 도와주려고 하면 엄청난 세수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향후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이것까지 감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을
정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정치권들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